국제표준은 이제 세계 3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IE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이외의 것들을 다루는 ISO가 있고, 특별히 이제 통신에 관련해서 다루는 ITU, 이게 세 개의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 세 개 국제기구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결국은 이제 표준화라는 거에 이제 결국 결과물은 표준 문서를 만드는 일일 텐데, 그 표준 문서에 관한 것들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개발을 하고 하는 그 주된 역할이 있고요. 다른 나라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국제 표준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동향을 잘 파악하고 국내에 이제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이나 또는 관련 회사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우리나라나 기업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와 하여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렇게 국제표준장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민간 외교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자격 요건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진 않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로서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국표원으로부터 국제표준에 관한 활동을 하겠다는 승인은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IEC, ISO, ITU 쪽에 전문가의 등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국제표준의 자기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전문가이셔야 되고요. 특히 내용들이 외국어로 된, 특히 영어로 된 문서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어에 대한 역량들은 필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나라별로 아니면 기업별로 자신의 이익들을 가져가려는 아주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경험, 국제표준의 장에서의 그런 스킬, 또는 그거를 활용하려는 인적 네트워크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회사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런 공장 자동화에 관한 표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죠. 단체 표준에 반영되거나 국제 표준에 반영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뭐냐 하면 결국 데이터거든요. 결국은 데이터가 모아져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버스 카드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 다르고 대구 다르고 부산 달랐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걸 컨버전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라는 것들 생각을 해봐도 거리라고 한국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디스턴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약자로 디스트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거리는 단위는 킬로미터로 할래, 미터로 할래, 이거를 몇 점 몇몇몇까지 할래, 이것들이 표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을 얻어다가 다 또 자기 맞는 것들로 변환을 해서 하는 일들이 많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실도 되고 나중에는 그걸 다시 바꿔야 되는, 그 비용들이 처음에 표준으로만 만들었으면 그냥 계속 전파하고 확대하면 됐었을 걸, 나중에 그걸 뜯어 고치느라 또 엄청난 인프라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 결국 데이터인데, 데이터의 표준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나중에 그런 엄청난 비용들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표준이 더더욱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표준화라는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첫 번째는 일단 국제 표준으로 밀어넣기만 하면 그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팔로워들이 그 표준을 읽어보고 그거를 기술 개발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나오기까지는 그 사이에는 그 기술을 가진 회사가 이미 국제 표준이니 전 세계에 통용돼서 그냥 독점 시장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팔로워들이 이제 그 표준을 공부를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 표준을 이건 내 표준 내가 독점으로 혼자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표준을 점점 다른 패스트 팔로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장이 커집니다. 파이가 커집니다. 파이 커지는 데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도 그게 독점을 하는 것보다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먹는 몫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표준을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전히 국제 표준 활동을 해서 다른 나라의 동향을 빨리 캐치하는 게 이런 기술로 계속 이거를 가고 있네 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선행 개발에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표준이 나오는 순간 바로 우리도 시장에 출시해서 우리 타임 투 마켓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 기업들이 패스트 팔로워의 역할들을 하다 보니 그렇게 표준을 우리서 아예 선도적으로 가기보다는 빨리 그걸 따라가는 모양새에 집중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 1등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국제 표준을 아예 리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특히 이게 1, 2년의 간단한 작업들이 아니고 롱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투자가 필요한 내용들이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더 관심을 갖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게 제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C의 조직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의 이사였던 SMB, 스탠다다이제이션 매니지먼트 보드의 멤버였는데요. 이 SMB가 IC 내에 사실상은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각 기술별로는 TC, 테크니컬 커미티나 SC, 서브 커미티들에서 다 다루지만 SMB가 하는 일은 이 TC나 SC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폐지하거나 그 TC, SC의 장을 누구를 임명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내용들. 그러면 IC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내고 하는 조직이어서 IC의 SMB에서 결정되는 결국 의사결정이 거의 IC 전반에 대한 내용들 다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 중요한 기구고요. 그래서 15개 나라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서 7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이어서 거기는 매년 자기네 대표를 갈 수 있지만 나머지 8개 국은 3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우리가 계속 선출직에 당선이 돼서 지금까지 SMB의 멤버로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전기전자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의 방향성이나 표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각국이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롱한가 이런 것들이 물론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거기서 우리가 그 이사국의 한 자리를 꼭 차지하고 전체적인 의사결정에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IT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국제 표준을 볼 때 조금 힘들어하는 게 이게 표준이 하나 나올 때까지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동안 이미 시장은 한번 확 컸다가 다시 딴 시장으로 가고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분야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표준에 대한 참여가 이거는 늦어서 이거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SMB를 할 때 제가 체어를 맡아서 진행했던 SMB 안에서는 애드호c 그룹이라 그래서 IC 전체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SMB 안에 있는 멤버들을 중심으로
에드홉 그룹이란 걸 만들어서 그걸 스터디하고 SMB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에드홉 그룹 60, Disruptive Technology 이런 그 에드홉 그룹의 체어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이거를 빨리 표준을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없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취재였습니다. 에드홉 그룹의 결과물이 결국은 IC의 마스터 플랜 5개년 계획에 심지어 반영이 돼서 첫 줄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TC의 관점에서 이제 그 설립된 것도 굉장히 큰 성과였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체어를 해서 그게 실제로 많은 IC 부분에 반영이 되고, 뭐 심지어는 마스터 플랜에도 그 용어가 쓰이고 할 정도로 됐다 했던 것들이 나름 그 특별했고요. 제가 그 동탑 산업 훈장을 서운했던 때에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뿌듯함을 느끼고 했었습니다.